율법 상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새 며칠 사이에 서울시장 사건, 백선엽 장군의 부음에 주음해서 나라 전체가 혼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신뢰보위 원칙의 의의와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뢰보위 원칙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를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 신뢰보위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신뢰보위 요건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행정관청 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시청이나 아니면 군청, 동사무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소위 인허가 등에 관련된 일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것을 하나의 법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에 관한, 믿음이 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신 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일처리에서 신중을 기하는 데 있어서 이 요건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가지 요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의의에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쪼개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어떤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겠죠.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이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우리가 연상해 볼 경우,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말은 믿을 수 있고 뒤에서 제시되는 요건에 반하지 않은 그런 말을 또박또박 민원인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로는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 그것이 정당하고 상대방 민원인이 신뢰하는 데 대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 민원인한테 또박또박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신뢰감 있게 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어야 된다. 책임질 사유가 없어야만 나중에 신뢰보위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개인이 민원인이 소위 그 담당 공무원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건축허가 신청을 하든지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청이 이와 같은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공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러 갔는데 또박또박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 행정에 관련된 어떤 준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박또박 상대방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는데, 그리고 믿고 되겠구나, 건축허가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 금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됐구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날 이 담당 공무원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결과는 얼토당토 않게 건축허가가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만약 벌어졌을 경우에 그때 이런 그 신뢰보위 원칙을 주장해서 네가 당일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내가 철떡같이 믿고 내가 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그 사이에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근거가 신뢰보위 원칙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견해 표명에,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어떤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철떡까지 믿고 간 개인이 어떤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때 이런 신뢰보위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인의 이익, 이익이라면 여러 가지 이익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경우에서 그 범준에서 연상해서 당초 이 어떤 신뢰에 반해서 했을 때 신뢰보위 원칙을 주장해서 그것을 어떤 그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어떤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민원인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냥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서 행정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할 경우 그로 말미암아서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 보위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상해 본다면 뭐 어떤 공익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니면 특정인 제3자가 특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제3자한테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발생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공적인 어떤 견해 표명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떤 소위 선량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해서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런 건축허가가 완성이 돼서 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제3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정적인 어떤 견해 표명이 제기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신뢰 보위 원칙에 입각한 어떤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건을 쪼개서 나눠봤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관련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보위 원칙이니까 이런 거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물론 응당 행정관청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법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어떤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세상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법에 어떤 명시된 근거 규정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앞에서 근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소위 어떤 특정한 어떤 법이라든지 아니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액기스로 축출된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방면에, 다시 말해서 행정과의 관계에서 다방면에서 우리가 이 신뢰 보위 원칙이 소위 링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가 배반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서 행정기관의 어떤 견해 표명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구체화하려면 어떤 자기적 견해 표명, 부자기적인 어떤 견해 표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이고, 부자기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경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어떤 법적 해석론에서는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기 또는 부자기 어떤 선행의 어떤 의사표명 조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행정행위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는 행정처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허가, 이런 것을 인가,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확약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확실히 어떤 그 의사표시로 통해서 상대방 민원인한테 확신을 주는 이런 어떤 그 액션 자체를 우리가 확약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어떻든 이런 행정처분이나 어떤 이런 확약 등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2001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조치, 어떤 견해표명, 이것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문하고, 또한 그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 암묵적이든 불문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선행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 건축허가 처분의 경우, 아니면 영업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인가 위법인가도 가르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만 무효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 민원인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했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무효를 되살려가지고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어떤 그 견해 표명으로서 어떤 앞서의 어떤 선행 조치에서는 이런 그 법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행정계획에 관련 부분이라든지 행정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엄질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건축허가의 경우에 이 그 행정계획,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이런 그 계획 행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을 들어왔을 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아니면 제주시가 계획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해당 특정 지역에서 그 신청 들어온 민원인한테 옳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좀 대충, 아니면 그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공무원의 능력, 그래서 법령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험에 합격해서 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지전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그 정상적인 공무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상머리에 좋은 정보라는 김강원 교수의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저 책에 의하면 저희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전에서 공무원이 어떤 행태와 디지털 혁명 이후에 공무원이 가야 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연상해 본다면, 공무원도 항상 공부해야 된다는 것, 시대 변화라든지 시대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정부, 좋은 제주도, 좋은 서울시, 좋은 공무원이 말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 민원인은 항상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연상해 본다면 다방면의 지식이나 견해를 넓혀갈 당위성도 공무원 여러분한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에 판례는 조세법률 관계법에 의해서 신뢰보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그런 얘기는 견해 표명에 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언지를 민원인한테 제시할 경우에 이 문제가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서법령의 어떤 규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 표명하는 경우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관련되는 이런 이 조세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을 경우에 그와 관련되는 경우지, 일반론적인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민원인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오가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어떤 요건으로서 그런 선행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이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어떤 여기서 처분은 어떤 사적 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행위로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사적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 건축허가가 되겠구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게 음식점 허가가 나겠구나는 이런 측면에서 예컨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자 할 경우, 이런 어떤 선행적인 담당 공무원이 의사표시에 따라서 예컨대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부수적인 이런 이 영업에 필요한 어떤 자재들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기성화되는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엉뚱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 신뢰보위 원칙에 입각해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웬 딴소리냐, 나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경우 이 신뢰보위 원칙이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관련해서 이거 보면 행정기관, 행정청이 선행, 어떤 행위를 이유로 행해진 모든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분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대이익 또는 예상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보통 우리가 뭐 음식점 영업허가라든지 할 경우 예컨대 뭐 권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대이익을 예상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권리금을 임대인한테다 지급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상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특정인이 그냥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 특정인이 그것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우리가 나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냥 사전에 특정 지역에서 이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쩌저쩌 들은 얘기, 그럼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나 날 거다 이런 것들을 들은 바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주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견해 표명을 듣고 신뢰해서 어떤 조치를 행한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신뢰보유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뭐냐? 행정이 어떤 언동, 견해 표명 또는 어떤 이런 공적인 어떤 견해 표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치,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뭐냐? 담당 공무원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보완해서 또 부수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이 건축허가가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과 조금 전에 어떤 그럼으로써 이게 되겠구나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경우 이 어떤 사적인 어떤 처분과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혀 얼토당토한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언제까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 그와 관련해서 이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말했던 것에 반해서 허가가 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 그 범주 내에서만 이 신뢰보유 원칙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보호받을 만한 가치.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치 않습니다만은 이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 형량에 의해서 신뢰를 얻기까지 과정에서 당사자가 귀책사 있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담당 공무원이 이게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특정인, 그 민원인이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소위 귀담아 들어서 그 범주 내에서 자기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지, 담당 공무원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가져오셔야 우리가 이게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결재받아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그 공무원이 말한 그 시점까지 이런 것들이 만약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담당 공무원이 그 견해 표명 과정 중에서 나한테 제시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주어진 시점까지 확실히 이행했을 때만 이런 그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이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것. 뭐 이것은 뭐 당연하죠. 발생이 안 됐는데도 아이고 그날 오셔서 이게 요새 그래도 코로나 사태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했는데 뭐 부결이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한테 어떤 그 과실이 없고 이런 그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해에 있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위한 어떤 그 근거로서 신뢰보호 원칙이 유용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6건 하다 보니까 벌써 주어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계속 제가 어떤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바에 따라서 봉사적 입장에서 계속 할 거니까 뭐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은 신뢰보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신뢰보호 원칙 한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